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읽을 책 제목에 아파트란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재테크 책. 그래서 좋은데 점지해 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목차 보고 났더니 뭐야? 이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게요. 오늘 책 제목은 아파트 속 과학이라는 책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드리면 좋겠는데 저한테 그럴 만한 능력은 없어서, 그리고 아파트 청약이나 매매 방법도 아닙니다. 이 책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 6, 7명은 아파트 거주자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 돼버렸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아파트가 많을까? 그리고 저도 아파트 거주자지만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책이거든요. 네. 사실 주변에 아파트 짓는 거 보면 뭐 터닦는 것 같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금방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짓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렇게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정보 자료들이 축적돼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빨리 짓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생각보다 복잡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숙하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의 집, 아파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 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라고 했었을 때 네. 생각해보면 다 엇비슷한데 뭐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한데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우리 박 교수님한테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몇 년도쯤에 아마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학설을 알고 있는데 네네. 하나는 말 그대로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그게 제대로 된 아파트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또 한 분들은 아니다, 그 전에 도남동에 네. 7평 남짓한 아파트가 뒤어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나요?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물론 뭐 서로의 주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32년에 서울 충정로에 지어진 5층짜리 충정 아파트입니다. 야, 32년이요? 네네. 오. 이 충정 아파트는 아직도 있어요. 예. 그 충정로에 가시면 네. 녹색의 아주 허름한 건물, 5층짜리, 1층은 상가로 돼 있고요.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거의 와. 100년 된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최초의 아파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술로 직접 지어올린 첫 번째 아파트는 뭐냐? 이건 사실 우리 건설사가 지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건설사가 독자 기술로 직접 지어올린 최초의 아파트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지어진 종암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게 195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였네요. 예. 이 종암 아파트도 아직 남아 있나요, 근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암 아파트는 93년도에 헐렸고요. 예. 그곳에 종암 선경 아파트라는 건물이 다시 들어섰죠.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 그 아파트 주변에 사는데 혹시 그리고 또 나 종암 성경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라고 하신다면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곳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최초로 지은, 우리 기술로 지은 아파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당시 아파트란 굉장히 혁명적인 주거 공간이었겠죠. 네. 현대적 주거 시설이고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들이 이 종암 아파트에 많은데 그중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예. 우리나라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 도입된 아파트가 바로 이 종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외갓집이 저도 시골이었는데 네네. 항상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이거나 날씨 추울 때 화장실 가려면 그 마당 지나서 네. 저기 뒷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퍼세식이라고 그렇죠. 불렀는데 퍼세식이죠. 그게 있었죠. 근데 뭐 시골만 얘기는 아니었어요. 서울에도 단독주택들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돼서 그런 데 밖에 많죠. 공간이 있었죠. 근데 이 종암 아파트가 들어설 때 이 수세식 화장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들어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이 준공식에서 했던 실제 축사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예. 굉장히 뿌듯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 기술로 지은 아파트에 더군다나 이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갔으니까요. 수세식 화장실, 이렇게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간 이 아파트 정말 현대적이다, 뭐 이런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화장실로 생각하면 좀 오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관 바로 열고 들어가면 아주 작은 공간에 수세식 이제 변기가 있기는 했지만 세면대나 샤워실 같은 건 없었고요. 덩그러니 이 수세식 변기 하나만 있었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 멀리 인천에서 사람들이 구경 올 정도로 현대적인 시설이었다라는 예. 거고요. 근데 아까 58년도에 이 종합 아파트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예. 59년도에 동아일보에 종합 아파트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실리거든요. 근데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너무 불편하다. 이 수세식 화장실. 하루에 10분 딱 2번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오. 이유는 물이 핵심인데 예.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10분간 물이 공급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화장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위층에 사는 세대들은 식수조차도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됐다.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사가 이 동아일보에 실렸다고 하는데 지어 올리긴 했지만 여러 기술들이 그 당시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복층 구조의 주택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뭔가 아직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지 않은 흔적들은 남아 있는데, 네. 야, 최초의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변기 하나 가지고도요. 네.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변기 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만 더 하죠. 뭐. 지금의 이제 양변기의 도입은 62년도라고 하거든요. 예.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마포 아파트에 이제 양변기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 이 양변기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해서 썼다고 하죠. 근데 다만 양변기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 양변기를 반대하는 뭐 논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반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양변기가 들어온다. 뭔가 생김새에 대한 저항감? 네. 뭐 제가 잘 안 떠오르네요. 첫 번째는 물 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전히 예. 식수가 부족했던 상황인데 이 아까운 물을 우리 배설물 처리하는 데 써야 되겠느냐. 식수도 부족한데. 그렇죠.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더 재밌는데요. 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볼기짝을 맞대는 아주 고약한 물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아직도 깔려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을 뚫고 이 마포 아파트에는 양변기가 설치가 됐고요. 그 이후엔 설치된 이후에는 이제 관리실이 굉장히 고역을 치렀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60년대 초니까 우리나라에 화장지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을 시기. 그렇죠. 이 당시에는 그 뒤처리를 신문지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신문지를 이 양변기에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죠. 네, 그래서 이 막힌 걸 뚫으려고 이 관리실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아파트 속 화장실이 아니라 아파트 속 과학이니까 네. 화장실 얘기 말고도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창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창문은 이제 미적 요소하고 기능적 요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적 요소는 말 그대로 외관적으로 창을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멋 이런 걸 얘기할 테고요. 네. 근데 이제 기능적 요소에 상당히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요소는 이제 첫 번째는 환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조, 일사량 같은 것들입니다. 창문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어느 방향에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입니다. 창문을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크기에 밖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책을 보고 제가 좀 놀란 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요소들이 꽤 과학적으로 굉장히 데이터화돼 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대충 창문들 내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창 면적비라는 걸 다 일일이 따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붕과 바닥을 제외한 건축물 전체의 외피, 그러니까 바깥면에서 네. 창이 차지하는 면적을 이제 창 면적비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아파트는 평균 이 창 면적비가 25에서 45% 정도 되도록 한답니다. 그러니까 외피의 약 3분의 1은 창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걸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파트가 만약에 남향일 경우에는 최대한 빛을 활용하기 위해서 창 면적비를 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넓은 게 한 45%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향일 경우에는 40에서 45% 정도로 창 면적비 아파트를 이제 설계를 하고요. 예. 북향이라면 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유리 등에 반사된 확산광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비교적 창 면적비를 넓힌답니다. 네. 35에서 40%로 하고요. 예. 동양이나 서양 아파트라면
태양이 뜨고 질 때 빛이 너무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빛의 각도가 다르죠. 뜰 때, 질 때. 예. 그러다 보면 창하고 일직선이 되면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스듬하니까요. 네. 이 빛이 생활을 도리어 방해하기 때문에 창 면적비를 줄인답니다. 아. 그래서 25에서 30%의 창 면적비를 사용하는 아파트로 설계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어진 아파트의 창의 개수라든지 면적만 봐도 아, 이 아파트가 남향이냐 동향이냐 서향이냐를 대충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창문도 낸다고 하네요. 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창문 개수와 크기를 조정하는 줄 몰랐네요. 사실 창문의 과학적인 요소는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건축물들에는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 관리를 위해선 창의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창에 복층 유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복층 유리라고 하는 거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둬서 집안의 열은 나가지 않게 하고 또 밖에 열이 차가운 기온이 집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단열 효과를 높이는 건데요. 이 아파트는 보통 6mm 두께의 유리 2장 사이에 12mm의 공기층을 두는 24mm의 복층 유리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유리 안쪽에 아주 얇게 금속 코팅을 하는데 이걸 로이 코팅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 가시광선은 그대로 투과할 수 있게 하면서 열을 가진 적외선은 반사시켜서 열 흐름을 억제하는 코팅을 금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채광과 조망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단열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가 이 창문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 로이 코팅을 하면 일반 유리보다 단열 성능이 3배가량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걸 아예 진공으로 만들어버리는 진공 유리도 사용이 되고 또는 유리 2장이 아니라 3장을 겹치는 3중 유리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일반 공기 말고 특수가스를 거기다 집어넣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르곤이나 크립톤 같은 가스를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열전도가 훨씬 더 낮아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창호에 다 넣으면서 열 효율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창가 근처만 가면 예전 오래 지어진 아파트들 네. 추워서 죽을 뻔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네. 제 친구 집에서 다 우풍 같이 심한 집.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상하게 창가 근처에 가도 이상하게 뭔가 추운 기운이 안 느껴진다 생각했는데 야, 네. 우리 사이에도 이런 과학이 있었군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매매할 때 솔직히 이런 것까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그냥 나중에 시세 차익 좋을 것 같은 것만 매입하거나 그런 게 통상적인 우리의 관점이니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삶의 공간 또는 주거 공간이라는 중점에서 보지를 않고 대부분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산 증식의 대상, 네. 투자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그렇게 자세히 못 보는 일종의 실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가 우선이냐는 개개인의 판단의 몫이지만 아파트의 원래 목적인 주거라는 그리고 내가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게 여기서도 좀 드러났다. 창문만을 가지고도 그걸 전 좀 느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파트 난방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난방 방식은 온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온돌 시스템을 보면 2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를 데우는 이제 자신들의 방식, 대류 방식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열 효율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데우는 거는 데우고 난 다음에 또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온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온돌 방식이 훨씬 돈을 덜 들이는 난방 방식이다. 그래서 요즘 뭐 동유럽이라든지 서구에도 이 온돌 방식을 채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K 난방이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난방의 효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핵심은 이 직접 가열하는 그 온돌 말고도 아까 창문 옆에 있으면 춥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열인데요. 이 창문하고 단열, 온돌 이런 것들이 결합해야 결국에는 건물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이 단열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가면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하는데 197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하고
최근에 아파트를 비교하면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42%나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 단열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극히 높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어떤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동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별로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보다 많은 층은 최저층 그리고 최상층이라고 하고요. 중층 이하는 평균 정도의 난방비를 사용하고 예. 중층 이상은 평균보다 적은 난방비가 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래 위 좌우로 이렇게 샌드위치 네네.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단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방 효율만 가지고 보면 제일 취약한 곳은 최저층이에요. 그러니까 예. 난방 에너지보다 그러니까 평균 난방 에너지보다 사용량이 50%나 더 최저층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상층은 밖으로 노출은 돼 있지만 햇빛 등을 받으니까 평균보다 20% 정도를 더 쓰는 정도에 그치는데요. 이제 중층 이하는 아까 제가 평균 정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층 이상은 에너지 난방 사용량이 평균보다 20% 정도 적게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둘러싸여 있는 서로에게 받는 에너지로 난방을 조금 더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만 놓고 보면 로얄층은 중층 이상이다 이상.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다만 재밌는 거는 인접 세대가 난방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확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중층 이상의 세대들은 가만히 있어도 좀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예 난방을 안 하는 세대들도 꽤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세대가 평균 20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 주면 네. 끼인 세대는 난방을 안 해도 1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난방을 안 하고 사는 세대도 있다고 하는데 예. 다만 이럴 경우에는 비난방 세대를 끼고 있는 다른 가구가 그 집을 데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훨씬 더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아래 세대가 빈집이거나 비난방 세대라고 하면 이 내가 데우는 이 온돌의 열이 밑으로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무려 아예 그 난방을 안 하고 있으면 42.3%나 난방 에너지를 더 증가시키는 비난방 세대가 이웃 잘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대요. 그렇죠. 좀 따뜻하게 사는 예.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겨울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흥미로운 게 요즘 아파트들을 보면 외관적으로도 옛날 아파트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일자형 아파트들, 복도형. 네. 네. 그리고 색도 대부분 회색. 회색. 그래서 저희가 도시를 회색 도시라고 했던 게 이제 아파트 때문이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일자형보다는 L자형 이렇게 굽어 있는 거 또는 디귿자형 네. 그 외에 또 주상복합들은 타워형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단순히 외관적인 그러니까 심미적 요인에 기한 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서도 제가 잠깐 채광이나 일사량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일조량이나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다 일률적인 일자형보다는 꺾여 있는 거라든지 디귿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해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부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남향으로 한쪽을 보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이 얼마나 세대를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일조량이 차이가 동간 거리 때문에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공간 활용이 마땅치가 않고 조망권 같은 게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고민하다가 약간 꺾어서 완전 남향은 아니지만 안방이나 거실은 남향인 곳들 뭐 이런 것들을 한 세대 더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방향을 틀어줘서 또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내다 보니까 아파트의 모양들이 좀 변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주거 환경의 쾌적성은 1번이 환기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환기가 잘 되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가장 쾌적한 아파트인데 환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자형 아파트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복도형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베란다 창문 열고 예. 그다음에 입구 현관 딱 문 열면 바람 바로 통하잖아요. 그걸 맞바람 불어서 통한다 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한 환기가 없어서
이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타워형도 나오고 디귿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 아파트들은 강제 환기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법적으로도 이 환기 시스템을 갖추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기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이죠. 어찌 보면 요즘 아파트들은 일조량을 선택하는 대신 환기는 조금 양보한 그런 구조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숨어져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면서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알게 됐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결론 아닌 결론? 요즘 아파트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라고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나요? 사실은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뭐 집의 값어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가장 구조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수납하고 층간 소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력이 켜지면서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수납 공간을 늘려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납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다. 네. 그래서 보통 수납 공간은 아파트 세대 평면의 10% 정도로 아파트를 설계할 때 계획을 하는데 네. 아파트 생활자들의 절반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납 공간에 불만이다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모자르는군요. 네, 그래서 요즘은 팬트리, 뭐 드레스룸 이런 것들이 거의 신축 아파트는 필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공간적 여유만 있다면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만드는 추세가 요즘 아파트의 뭐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결국 아파트에 이게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은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구조라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네네. 요인이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우리가 뭐 투베이다, 뭐 쓰리베이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 뭐 천장 무너져가지고 문제 생긴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무량판이라는 구조가 등장했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구조를 아파트에서는 여기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벽식 구조, 두 번째는 남행 구조, 세 번째가 무량판 구조인데 네.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크게 늘리던 시기, 신도시 개발할 때 벽식 구조를 많이 했는데 네. 이 중간에 벽 기둥이 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면 이 벽을 타고 이 진동이 내려와서 층간소음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 벽식 구조를 벗어나거나 예. 아니면 바닥을 더 두껍게 규정을 만들면 이 층간 구조를 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구조라는 게요. 일조량, 그다음에 층간 소음, 단열, 난방, 어떻게 보면 삶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층간 소음 문제가 나는 곳은 그러면 요즘 대부분 벽식 구조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 구하러 갔을 때 네. 벽이 갑자기 기둥이 하나 딱 있으면 여기 층간 소음 심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벽식 구조가 아니냐는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1990년대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벽식 구조고 예. 요즘은 벽식 구조를 탈피하는 아파트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층간소음 생각하시려면 구조가 어떤 건지를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생활의 지혜로 보면 우리가 매트 많이 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소음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흡음재를 천장에 붙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실이나 이런 데 보면 천장에 뭔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만으로도 이 층간소음의 진동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아래 세대의 분쟁이 너무 힘들다면 이 흡음재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건축법을 조금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슬래브라고 하는 바닥의 두께를 30mm만 더 올려도 네. 이 층간소음 문제를 꽤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속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요소들, 야, 이런 접근으로 아파트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흥미롭게 대신 읽어봤네요.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